네, 안녕하십니까. NK2A 기획실장 문경환입니다. 오늘은 남과 북을 누구보다도 많이 오고 가면서 통일의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님을 모시고 그간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 북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은 NK비전 2020 대표를 맡고 계시고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원장, 오작교 뉴스 발행인, 동북아 종교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24일 날 방한해서 8월 24일 날 출국. 딱 한 달. 네네. 네. 한 달 일정으로. 네. 여기저기 강연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강연도 하고 또 뭐 이제 모임에 또 통일 강연 또 대북 사역 같은 거 네. 강연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 하필이면 제일 더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통일을 위해서라면 뭐 더워도 추워도 해야죠. 네. 그 북에 자주 가보셨잖아요. 네네. 그 북에 여름에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여름에도 가본 적이 있죠. 네. 북의 여름도 여기처럼 이렇게 덥나요? 그렇죠. 거기도 여름에는 아주 뭐 남쪽 못지않게 굉장히 무덥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 오늘 일단 좀 예민한 얘기부터, 이 편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예민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북에서 그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실 텐데, 네네. 그 북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 전복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는 기자회견도 했었죠. 이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남쪽에서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체포가 된 건지. 사실 그 우리가 보도에 나온 대로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수교회에서 참회에 또 메시지를 하는 그런 두 차례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 그분이 북에서 어떤 죄목으로 저렇게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임현수 목사님은 110차례 정도 북을 방문하시면서 정말로 다양한 그 북한 비즈니스를 하셨고, 대북 원조, 또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 등 여러 비즈니스를 벌리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죠. 네.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대북 사역의 이면에는 또 북을 민족의 어떤 파트너로 보거나 화해 협력 이런 관점에서 또 북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또 기존 어떤 보수 세력이나 보수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북을 생각하면서 많은 또 발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사역지에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쪽에 또 루트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이 돼서 아마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북에서 선교 활동도 하신 건가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나 네. 혹은 미국 혹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또 대북 전문가니까 많은 또 집회에 강연 요청이 있고 설교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북의 또 최고 지도자라든지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북의 체제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언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많이 이렇게 경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2, 3년 전에 이미 방북이 좀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셨다가 이번에 또 낮은 선봉을 들어가셨다가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나가서는 이게 북한 네. 체제라든지 이런 걸 좀 비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북한 선교를 하든 대북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민족의 앵글로 북을 바라봐야 되고 화해 협력 이런 쪽으로 이제 북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선교, 너무 외제적인 접근으로만 북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북의 체제와 정권을 너무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해왔죠. 해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남북의 집권자가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political will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것이 통일이 되는 거지. 뭐 저라든지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분이나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통일 운동을 해도 그것은 정권 집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좀 운동을 벌인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 통일은 양쪽의 집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권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집권자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북 선교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억류 사태나 제한 조치 사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발생할 겁니다. 뭔가는 이제 대북 선교에 대한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고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예.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그 해외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이슬람권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뭐 테러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내 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행 위험 지역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그랬죠. 굳이 거기를 가서 이 사람들의 종교를 바꾸려고 하느냐, 네. 좀 이렇게 폭력적인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지적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 목사님께서도 북에 자주 가셨잖아요. 네. 그 북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했을 텐데 혹시 뭐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북 체류 일정을 다 리포트를 합니다. 다 양쪽 정부라든지 유엔 대표부 뭐 제가 활동하는 거나 이렇게 대북 체류 일정을 다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돌출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계획적이지 않은 것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그 한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북한 사회는 상당히 위험한 사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사회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다들 그럽니다. 제가 뭐 북한 다녀왔다, 평양에서 오는 길이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할 도리만 분명히 하고 민족적인 앵글 가지고 통일지향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최근에 그 동아시아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북한 여자 축구 대표단이 우승을 했어요. 남자 축구도 꽤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좀 화제도 됐고 그 이제 귀국하는 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공항에까지 나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아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 이제 최 몇 년 동안 북한 체육이 국제 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좀 여러 차례 방북하시면서 북한 체육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신 것도 있을 거고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이 체육에 대해서 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제가 뭐 직접 겪고 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구호판에 스포츠 과학하러 체육 강국 이룩하자 그런 배너들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고 체육 강국 건설 뭐 이런 구호도 붙여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런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체육 신화를 만들자 이런 것도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평양이라든지 북한 전체가 스포츠에 대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건설 부분과 못지않게 그렇게 군사 부분과 못지않게 이 스포츠 부분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가는 걸 많이 보고 제가 그냥 안 지나갑니다. 꼭 확인하는데 보면
의학 공부를 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체육에 관한 이론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은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어서 가져오질 못했지만 이렇게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면 체육에 관한 이론 서적을 보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동강변에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보면 체육공원 우리 뭐 한강이나 뚝섬에 체육공원들을 이렇게 많이 세운 것처럼 체육공원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롤러스케이트 타는 코스, 배드민턴, 테니스 치는 코스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 숙소에 묵을 때 숙소 부근에 체육촌거리, 청춘거리라고 그래요. 네. 청춘거리 안에 이제 체육촌이 있는데 빙상 경기장, 탁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뭐 태권도 전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밀집된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보면 뭐 그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서 막 운동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 시도마다 이 저 체육대학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6개 도에는 체육대학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양강도, 자강도, 황해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그 나머지 없었던 6개 도에도 체육대학을 도립체육대학을 국가에서 세운 것을 세워서 지금은 전국의 모든 도마다 시가 아니고 각 도마다 체육대학이 새로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생겼고요. 그다음에 바로 어제 그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올 70주년이 되는 8월 15일부터 북에 이제 스포츠 채널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아, TV에? TV 채널이. 그래서 그동안은 상시 텔레비전 채널이 조선중앙 TV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용남산 TV라고 대학생들 위주의 교육 채널입니다. 용남산 TV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만수대 TV 해외 영화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만수대 TV 해서 이렇게 3개 채널이 있었거든요. 북에는. 근데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스포츠 전문 채널이 주말 채널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나가는 걸로 해서 스포츠 채널이 생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북의 스포츠 분위기가 전 인민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 봤고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게 뭐냐면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체육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서 거기에는 당, 정,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체육성이라는 그런 부서가 있지만 정부 부처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전 국가적으로 체육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국가체육위원회를 따로 둔 거죠. 따로 둬가지고 초대 위원장의 장성택을 임명하고 장성택 위원장이 처형되고 나서는 최용해가 거기 또 임명돼서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스포츠 정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농구를 좋아하고 승마도 좋아하고 여러 스포츠를 굉장히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젊은 지도자분이기 때문에 아주 나라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또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4개 따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여자 축구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승을 해서 지도자 내외가 공항까지 직접 가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공항에 직접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체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광복 70돌. 네. 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당창건 70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10일이 이제 당창건 70돌이 되는 해인데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 70돌을 맞이해서 인공위성을 또 발사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유엔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핵실험도 하는 거 아니냐. 4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아시는 게 있는지요? 이미 뭐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날을 기해서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그 무렵에 아마 선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로켓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그것이 곧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공식인 거죠. 왜 그러냐면 4차 핵실험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로켓 발사가 성공하면 4차 핵실험도 되지 않을까. 또 국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나 그런 기념일에 기해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또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앞에 세 차례 핵실험도 그랬고 여러 가지 보면 아마 많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건 뭐 이제 지켜봐야 그때가 돼봐야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북에서도 지금 발표하는 건 뭐 우리가 뭐 굳이 안 쏠 이유는 없다. 뭐 언제든지 쏠 수는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예. 입장이라서. 대외적으로도 이미 또 보도된 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또 최근에 완공된 그 우주개발국 예. 그 위성관제 주유소를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처음 방문한 건 아닙니다. 방문해서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저택 부근에 또 이 관제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주의 체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을 발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별 큰 뭐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자연스럽게 국가 행사와 일정에 의해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너무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네. 네, 또 한 가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작년에 방북하셨을 때 10월달 방북하셨을 때 네. 평양에서 왜 카카오톡을 서울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이슈가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랐고 또 믿지 못할 광경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올해 또 이제 방북했던 그 신은미 씨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평양에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막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이제 외국인 있는데 그분도 이제 북한에 자주 가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실제 가능한 거냐? 북한에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한데 돈은 좀 비싸다. 자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북한의 그런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북한 현지 주민들 인민들은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이제 국제 인터넷 망에는 접속을 할 기회는 없고요. 아직은 네. 이제 해외 동포라든지 외국인에게만 또 유료로 고려 링크에 방문을 해서 가입을 하고 심카드를 구입한 회원에 한해서 인터넷과 또 국제 전화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아주 그 언론 대북 매체들에게 많이 또 기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네. 그대로 제가 아주 가격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카톡을 제가 이제 사실은 최초로 했습니다. 방북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카톡 이야기만 한 건데 사실은 이 호텔에 들어가면 랩탑 노트북을 가지고 간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30분당 얼마의 차지를 비용을 내고 할 수는 있었고 그건 뉴스화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원래부터 그건 원래부터 그거는 됐죠. 예. 기자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인터넷을 호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평양 호텔, 고려 호텔, 양각도 호텔 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호텔 내에 있는 인터넷 부스 안에서 이메일 전송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방식이 좀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을 안 했고요. 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장벽을 헐고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게 제 주 메인 띠이기 때문에 통신의 장벽도 헐자. 그게 국가보안법이 됐든 뭐가 됐든 북의 저촉이 되든 남의 저촉이 되든 어떤 거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신의 벽도 헐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동창 회장에게도 카톡을 보내고 평양에서 제가 또 서울에 도착할 그 무렵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동창회 회장한테도 보내고 또 여기 통일운동하는 분들 또 흥사단 강연이 있어가지고 관계자들에게도 보내고 자유롭게 아주 카톡도 보내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할 수 있었고요. 국제전화도 다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양에서 서울에만 전화는 그거는 이제 브라킹이 돼 있어요. 안 되고요. 네. 전화는 해외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서울만 안 되는, 한국만 안 되는. 한국과 북한만 서로 국제 전화는 안 되고 모든 해외는 다 북에서 다 가능하고요. 인터넷은 아주 평양시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제가 그 차량 안에서도 인터넷을 계속 했으니까요. 예. 그 평양에서 카카오톡 이렇게 막 날렸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어떻던가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일단은 이제 답장을 보내면 이게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제목을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보내다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메신저라는 것은 뭐 내 그 카카오톡 상대방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호주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대상들에게 그냥 보내면 가는 건데 그걸 내가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그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그냥 이 휴대전화로 노동신문 이렇게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를 또 이렇게 기사화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그것도 다 이제 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내부망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뉴스 이렇게 접속해서 보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상당히 좀 활성화돼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북녘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인트라넷이라고 얘기하죠. 그 북녘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서만 서로 메일이 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텍스트 메시지 다 되지만 이제 해외 사이트하고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노동신문도 우리가 이렇게 뭐 신문을 보듯이 다 신문을 전자로 볼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반 구형 전화기, 폴더 전화기 말고도 많이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2012년도까지만 해도 공항에 평양 순환공항에 들어갈 때 그 폰을 다 이렇게 압수했어요. 반납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진공 포장지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나눠줬다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듬해 다시 그게 이제 해제가 돼서 허용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악용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로 어떤 스파이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게 첩자 행위를 하고 나쁜 용도로 쓰면은 그것은 이제 발각도 되고 처벌을 받겠지만 그냥 선의의 목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생활 용도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 이제 남북 관계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네.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이 북침 전쟁 훈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는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도 또 대립하고 있고, 이게 또 군사적 이 긴장을 또 높이는 계기가 또 되고 있는데, 이 북에 혹시 이제 방북하셨을 때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 뭐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고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보통 주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북녘의 동포들이나 관리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합참의장 이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사령관이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고 이 미국 대통령의 5단계 아래에 있는 이 지휘관의 지시를 받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게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예. 하면서 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주권국가의 수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언제나 이제 북쪽은 긴장 상태, 준 전시 상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분기별로 뭐 몇 달이 멀다고 계속 한미 합동 군사훈련, 요즘은 한미일 3자 또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 연습을 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가만히 태만하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문제화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거 다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분단 70년이 됐고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해니까 이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과 북의 군대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남북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이상 모든 건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합동군사훈련을 해서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땅은 남과 북이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지 왜 외국의 주둔군이 와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저도 이번에 도착하는 날부터 부산, 양산, 대구, 광주, 전주, 이리, 익산, 대전 이렇게 많은 곳을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그 국토 순례도 하고 강연도 하고 모임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미군 기지가 없는 것이 없고 미군 캠프가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 용산, 평택, 뭐 동두천 할 것 없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도 할 것 없이 온통 대한민국 땅이 미군 기지, 군사 기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70년이 되고 62주년이 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미국 의존 국방력에서 미군 의존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고 전시 작전권도 거의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환수를 해 놓다시피 한 걸 다시 또 반려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북에서는 을지 가디언 훈련뿐만 아니라 팀 스피릿 훈련 뭐 갖가지 모든 이런 훈련들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반통일적으로 보는 거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을 하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상대와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민족적인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 하고 그러면 통일 협상의 장에 북에서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힘들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나 리더자들이 국정의 책임자들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부터 입으로만 해방 70년 뭐 통일 비전 이런 거 통일 대박을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면 통일의 기류가 싹 튼다고 봐집니다. 네. 남북 합동 군사훈련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상당히 크게 와닿네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합동 군사 훈련해서 내 나라 내 땅을 우리가 지키고 자주성과 민족 동질성을 찾아야 되죠. 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생각해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도 방위를 위한 남북 합동 훈련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뭐 그것도 좋겠지만 또 현 정부가 이제 미국과 일본과 이 남한이 같이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되는 군사적으로 공조가 되고 국제 정세를 공조하는 이런 무드 하에서는 힘들죠. 쉽진 않죠. 예, 꿈 같은 얘기죠, 사실. 그런 것만 허락한다면 지금 말한 것도 가능한 얘기죠. 네. 남북 합동 군사 훈련도.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또 최근에 이 북한 관련해서 국내 보도들을 보면은 네. 이게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경향이 많고 이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훼손되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 북한의 이 공포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고위 인사들이 계속 숙청을 당하고 있다. 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부총리가 총살을 당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김정은 체제 들어서 벌써 이제 60명이 뭐 총살을 당했네. 올해 들어서만 15명이 총살을 당했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뭐 북한에 지금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남북 대화하는 데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작년 10월달에 가보셨으니까 그때면 이미 이제 국정원의 발표대로라면 벌써 수십 명이 이제 총살을 당한 고위 인사들이 총살을 당한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은 게 있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관료들이 다들 이렇게 무서워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본 적이 있는지. 우선은 우리가 북에 대한 그 뉴스라든지 보도가 너무 기준도 없고 무분별하고 네.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보도되는 게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그런 걸 이제 제가 봐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이나 어느 기관 단체가 언론에 어떤 불만을 품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신문 방송은 아무리 뭐 마음대로 제멋대로 써도 나중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거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제 그렇게 무책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북한에 대한 보도가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팩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정책도 올바로 나오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한 이해라든지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건 카더라 통신이나 이건 찌라시 통신에도 미치지 못할 그런 아주 그 허무맹랑한 낭설이나 이런 왜곡된 걸 가지고 정설인 양 신문 방송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렇게 종편 방송이라든지 많은 이런 조중동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하여튼 북에서 제가 보니까 저분은 실각을 하고 보직해임이 되고 이런 경우를 좌천이 됐고 뭐 이런 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하셨죠? 숙청. 네, 숙청이라는 말로 쓰는데 북에서는 숙청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너무 빈번한 얘기입니다. 숙청됐다고 하는 사람이 2달 있다가 뻐젓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것이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도 보직해임이 있고 복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또 살벌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죽어서 신밀의 애국열사능에 안장돼 있는 사람이 또 서방세계로 망명했다고 또 보도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밀의 애국열사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내가 방북기 쓴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죠.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또 이런 현영철 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너무 공포 정치 또는 포악한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너무 과장되게 뭐 진돗개 70마리가 물어 죽였다고 그러고 뭐 고사포로 쏴서 죽였다고 그러고 이런 아주 근거가 없는 그런 보도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남북관계에 있어서. 네. 네. 그 부총리 총살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7개월 정도 TV에 안 나왔다는 게 유일한 근거더라고요. 네. 그럼 TV에 안 나오면 다 총살을 당한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TV에 안 나와도 건재하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목사님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그 목사님이 지난 3년 전부터 남북 국립묘지를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그 네. 방북기에도 이렇게 계속 실렸는데 북에 있는 국립묘지들, 그다음에 네. 남에 있는 국립묘지들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셨고 이게 분단 70년 기획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걸 이제 왜 이걸 하게 됐고 뭐 목표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 얼마나 지금 진행을 하셨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남과 북을 이제 셔틀 방문을 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남과 북을 동시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오작교의 역할을 하고 민족 화해와 협력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야 무슨 대화가 되고 또 통일도 이야기하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광복 70주년을 내다봤는데 3년 전에 내다봤을 때도 어떤 민족적인 비전이나 통일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상황에서 남북 국립묘지를 내가 다니면서 화해를 모색하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복음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목회자니까. 그래서 양측의 국립묘지를 다니면서 무덤을 어루만져주고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역사의 화해를 모색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화해를 역사와 죽은 자들도 화해를 못하는 마당에 산 자들이 무슨 역사의 화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여에 걸쳐서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DMZ2 우리 한반도의 아픈 허리를 따라서 북에 있는 모든 국립묘지 또 남쪽에 있는 국립묘지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살육전을 치르고도 모자라 가지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백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남과 북의 우리 동포들에게 서로 화해와 용서 또 유대와 협력, 민족애와 동포애를 품고 서로 친밀하고 다정하게 민족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국립묘지를 탐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 돌아보신 건가요?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고 군인들만 모신 그런 또 국립묘지가 있어요. 이제 임실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고 창원 부근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지금 이제 짓고 있고 근데 현재 창원은 최근에 준공이 돼서 9개의 국립묘지가 있는데 창원만 이제 요번 주에 20일 날 창원 내려갑니다. 그러면 창원의 마지막 보면 이제 모든 남과북의 국립묘지는 다 다니게 된 거죠. 네,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된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이슈화하지 않고 무슨 언론에 내가 이렇게 많이 보도화하지를 않고 조용히 하다시피 한 건데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남과 북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저를 보고 저를 따라서 하라는 거는 좀 교만한 얘기겠지만 제가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하듯이 이렇게 좀 저처럼 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거고요.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최고의 목적은 사랑과 용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수의 묘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방문해서 상대방의 무덤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남으로부터도 오해받고 북으로부터도 오해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실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되신 남과 북의 국립묘지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산자들에 의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이런 서로 화해가 되고 역사 화해도 되고 망자들의 화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해답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참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정말 이 3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북한의 이제 혁명 열사릉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립묘지와 관련된 기사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북한은 무슨 인민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이 전쟁 때 뭐 죽은 병사들을 위한 무덤은 없고 다 이 고위직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덤밖에 없지 않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제가 사실 북한에 국립묘지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없으니까 진짜 북한에는 그럼 병사들을 위한 무덤은 따로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양 인근에 순안공항 가는 길목에 보면 조국 해방 전쟁 인민군 참전 열사묘라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작년에 그 개관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교와 사병들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병사들의 그 묘역이 전몰 장병들의 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있고요. 각 지방마다도 또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의 국립묘지는 대전과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보면 장군 묘역 따로, 장교 묘역 따로, 네. 일반 사병 묘역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네. 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장교라고 할지라도 사병들과 비석 사이즈, 봉분의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올해 또 다음 달에 방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어떤 목적으로 이제 가시는 건가요, 올해는? 저는 이제 어떤 종교인이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의 어떤 유대와 협력, 네. 북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네. 500여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와 또 협력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거나 또 저는 동북아 종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고집하지 않고 타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천도교, 캐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타 종교도 다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포괄적 기독교,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 목사지 않습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또 포괄적 기독교니까 러시아 종교회, 가톨릭, 성공회 또 여러 이런 유사 기독교 이런 기관들도 같이 제가 이게 돌보고 또 이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북의 어떤 정치 부분, 군사 부분, 문화 부분, 체육 부분, 생활 부분 모두가 다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 부분뿐만 아니라. 네. 예, 그 방북하시면 네. 좋은 이렇게 사업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방북기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올해가 분단 70년인데 분단 70년을 맞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전협정 62주년 됐고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이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정말 말로만 우리가 태극기 흔들고 뭐 통일을 내세우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남한은 북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립 정책을 포기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남과 북이 서로 상호 교환해서 또 외교적인 관계로 시작을 해서 대표부를 양쪽에 서로 두고 북은 남의 대표부를 두고 남은 북의 대표부를 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민족적인 공조의 관계로 우리가 확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우리 남과 북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특수관계가 됐든 외교적인 관계가 됐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는 통일지향적인 관계로만 남과 북의 관계가 좀 그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세운 이 기구가 NK 비전 2020입니다. 뉴 코리아 비전 2020. 2020년도에는 완벽한 통일은 아니지만 준 통일이 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남과 북과 해외 동포 3자가 열심히 비전을 품고 협력하자는 뜻에서 내가 세운 기구거든요. 그래서 NK 비전 20의 2020년에는 정말 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좀 열심히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아시아를 통일한다는 것이고 아시아를 통일한다는 것은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처럼 이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동아시아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도 뭉쳐야 되고 보수도 뭉쳐야 되고 또 진보와 보수가 또 서로 뭉치고 하나가 돼서 이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용미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반미 운동도 하고 항미도 많이 해봤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거역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면 미국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한다는 것은 미국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힘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미국을 활용하는 그래서 북미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돼서 북미가 서로 수교를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죠. 평화협정도 곧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화협정이 되고 북미 관계가 저 순탄하게 수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도 좋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에너지 쏟지 않고도 또 이렇게 통일에 근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가 분단 70년이자 광복 70년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북 관계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 충돌과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님 같이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이 통일의 오작교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해외 동포로서 또 이렇게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북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역할들을 하면 결국 우리 최 목사님 말씀대로 2020년에는 정말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